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을 하루 앞둔 아침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된 후로 첫 번째 맞는 거리두기 없는 명절입니다. 그런 만큼 좀 멀어도 이번에는 꼭 모이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마 지금쯤 자가용에 기차에 버스에 올라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가시는 동안 적적하지 마시라고 오늘 뉴스쇼는 추석 연휴 밥상머리에서 나눌 법한 시사 이야기로 꾸며봅니다. 목요일의 코너 돌쇠토로 팀하고요. 매일 아침 일부 코너를 꾸며주는 뉴스연구소 팀이 함께 뭉쳤습니다. 이름하여 추석특집 돌쇠연구소.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특집 밥상머리 돌쇠연구소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뉴스쇼 청취자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분들이죠. 매일 아침 일부 뉴스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톡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 추석? 해피. 어색하네요. 그런가 하면 제 왼쪽에는 이제 목요일 2부 코너, 인기 코너죠. 돌쇠 토론의 명콤비, 정의당의 박원석 전 정책위 의장,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화요일 2부 코너입니다. 목요일 아니었어요? 나 목요일이라고 생각했지. 편집하면 안 돼. 이거 편집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자, 목요일 누가 나오는 거야? 화요일, 목요일 두 번 만나고 싶은 돌쇠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코너 제목이 돌쇠 연구소예요. 돌쇠 토론과 뉴스 연구소를 이렇게 짬뽕해서 마음에 드세요, 소장님? 저는 이번 추석에 예. 제 일생일 때 최고의 행운이자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에 예. 저 장성철이 나왔다라는 것은 네. 제가 그만큼 출세했다라는 반증이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예. 고향 가시는 분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로또 사시면 로또도 맞으셔가지고 큰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앞과 뒤가 맞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지만 아니, 어쨌든 좋은 장성철 소장이 아마 대한민국 시사 패널 중에 방송 개수가 제일 많은 패널일 거예요. 말. 그러실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멘트를 저렇게 하고. 최고의 행운이다. 어쨌든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고맙습니다. 진짜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 함께하는 건 정말 생전 처음이시지 않아요? 처음이에요. 그렇죠. 방송은 처음인데 예. 맨날 이렇게 그 스튜디오 밖에서 대기실에서 대기실 토크를 하죠. 대기실 토크. 대기실 토크를 하던 네 분이 지금 카메라 앞에 마이크 앞에 이렇게 서신 건데 어떠세요? 의장님 어떠세요? 박원석 의장님. 아니 저는 뭐 장 소장이랑 방송을 많이 하고 예. 김준일 기자랑도 예전에도 같이 했던 게 좀 있었고 요즘에도 이제 KBS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요. 김광일 기자분은 뭐 술 먹죠 가끔. 그런 사이세요, 두 분이. 동네 이웃이어갖고 저희가 그 일산 그쪽 예. 같이 이웃 주민이시군요. 네, 우리 장성철 소장님까지 다 같이.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추석이고 하니까 우리 바로 뭐 시사 이야기 시작할 게 아니라 덕담 한 마디씩 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먼저 아니 예, 정말 박원석 아까 의원님. 앞서 그 오프닝 할 때 말씀 주셨지만 네. 거리두기 없는 추석이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작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뭐 가족 친지들이 많이 모이실 것 같아요. 가족 친지들 모이셔서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화목하게 네. 추석을 보내시려면 정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이제 싸웁니다. 맞아요. 정치 얘기는 여기서 저희가 할게요. 정치 얘기 그냥 네. 들으시고 그렇죠. 정치 얘기 평소에 하던 정치 얘기 추석 때는 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추석 보내십시오. 김준일 대표. 아니 저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요 방송까지만 듣고 라디오를 끄시라, TV를 끄시라. 요거까진 들으셔야 돼요. 요거까지 들으셔야 요거까진 돼요. 들으셔야죠. 요건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렇죠. 딱 이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분들이 지금 나왔어요. 사실은 돌쇠 연구소잖아요 오늘. 그래서 그렇죠. 저는 네. 정치 얘기 너무 요즘 짜증이 나서 개인적으로 아. 일을 해야 되니까 보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돌쇠를 중심으로 연구를 네.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나? 어떻게 이게 롱런하나? 어떻게 인기 패널이 됐는가? 또 어디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소문들을 다 소식을 가져오나 이런 거를 주로 낱낱이 다 밝히겠습니다. 돌쇠 청문회 느낌이네요. 청와대 대통령실 특별감찰이 장성철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자, 김광희 기자.
설에 그 지난번에 또 비슷한 그 방식으로 우리가 방송을 했었는데 보니까 저는 연휴에 이렇게 방송을 많이 들으실 줄 몰랐는데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도 엄청나게 많이들 듣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이동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연휴에 되게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일상인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휴가 같은 시간을 보내서 되게 섭섭한 마음들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들으시는 분들 저희랑 같이 또 예. 재미있는 유쾌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장님. 반가운 얼굴 많이 만나시고요. 애틋한 정 많이 나누시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소장님 댁도 진짜 일가 친척 모여도 정치 얘기를 일장 안 물어보세요. 되게 제가 불편해할까봐 어른들께서 안 물어보세요. 진짜 궁금하실 텐데 특히 장 소장님 워낙 이제 취재를 깊숙이 하시는 분이니까 되게 궁금한 건 많으실 텐데 참으세요. 네, 그러니까 또 많이 나가서 정치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네. 또 정치 얘기를 하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표정으로 이렇게 뿜뿜 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 마 이런.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요, 여러분. 정치 얘기는 여기서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충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증을. 그러면은 김현정의 뉴스 추석 특집 밥상머리 돌쇠연구소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죠. 추석 연휴 직전에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이슈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대통령실도 분주하게 움직였고 뭐 인적 쇄신도 했고 우선 대통령실 취임한 지가 이제 얼마 됐죠? 이제 4개월. 4개월, 4개월. 120일 됐죠. 우선 네 분이 매기는 윤석열 정부 120일의 점수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120일의 점수. 뭐 A, B, C, D, E라면은 몇 점 정도 주시겠는가? 김준일 대표. 저는 숫자로 하겠습니다. 예. 숫자로 하면은 뭐 등급이 나오겠죠. 28점 드리겠습니다. 예. 28점이요? 예. 100점 만점에? 예. 왜 28점입니까? 왜 28점이냐면요. 네. 한국 갤럽 대통령 지지율이 28%입니다. 최근. 예, 가장 최근 거. 계속 그 수준이에요. 딱. 아니, 그래도 예. 살짝 반등하고 올라갔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또 떨어졌어요. 비슷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 부정 평가가 조금 올라갔다 내려간 거는 있는데 긍정은 지금 28.5 원절이고요. 그래서 뭐 높은 점수를 드리기 저는 힘들어요. 진짜로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정치가 아예 일단 실종이 된 거.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정치가 실종이 돼서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를 보고 있거든요. 당대표가 징계를 받고 예. 그 당대표가 당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거를 근데 정치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대통령은 윤심이라고 하면서 당을 흔들고 있고 뭐 다 여당은 그렇고 그리고 여야 관계를 봐도 대통령을 선거법으로 야당이 고발을 하고 그리고 특검법을 지금 영부인에 대한 배우자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예. 야당 대표 소환 뭐 출석 출범하자마자 이게 그러니까 다 옛날에는 이게 어느 정도 정치로 가능했던 영역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실종됐다. 정말 죄송한데 정말 전 최악의 정부를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28점 주셨어요. 박원석 의원님. 그러면 저는 이제 학점으로 하겠습니다. D- 주겠습니다. D-. 28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인데. 이게 F면은 이제 자동으로 재수강이면 예. 대선을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문턱에 와 있다고 보고요. 지금 120일 지났는데 뭐 제가 보기 임기 마치기 120일 전 같아요. 분위기가. 그만큼 지금 국정 동력이 바닥인데다가 과연 지난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국정 운영에 초점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 새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 과제가 발표가 되고 예. 그걸 중심으로 이제 국정 운영이 쫙 디자인되거든요. 그리고 여당도 그걸 중심으로 입법이든 예산이든 움직이고. 그렇죠. 또 이 정부는 그게 없어요 일단. 그 얘기는 이제 대통령이 어젠다가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정적 제거가 어젠다가 아닌가 싶을 그런 생각까지? 정도로 지난 4개월 동안 두드러진 거는 이준석 대표 이 사건을 계기로 한 여당 내의 내용 그리고 지난 대선에 상대방이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전 정권을 향한 수사 이것 이외에 도대체 국정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뭘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어제 이제 그 환율이 1,380원을 찍었잖아요. 지난 목요일. 예, 13년 5개월 만에 최고점에 올랐는데 네. 뭐 1,400원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그 외환 당국이 정부 당국이 구두 경고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구두 경고한다 그래서 이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고 어쨌든 지금 민생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된다는 느낌이 전혀 지금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정부의 지난 4개월 동안의 성적표 그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건 차치하고 민생 하나만 봤을 때도 D- 이상을 주기가 좀 쉽지 않다. 네. 아, 두 분 다 굉장히 뭐라 그래요? 짜게 주셨어요. 28점 D-. 장성철 소장이 뭐라고 하실지 정말 궁금한데. 몇 점 패널 주시겠어요? 분들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좋아한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할 얘기를 두 분이 다 하셔가지고 아니 그래도 여권이면은 좀 뭐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권이라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랑 인식이 똑같은 분들이에요. 가장 저희 패널 분들 중에서 저도 높은 점수 주기 어렵고요. 그래요. 저는 4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소 경제는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예. 그것이 뭐 외생 변수든 어쨌든 능력 있는 정부라면 외생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정치는 뭐 앞에서 두 분 말씀 잘 해주셨듯이 그냥 정치 없는 정글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냥 계속 싸우고 부딪히고 서로 욕하고 서로 감정 대응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또 풀만한 대통령이 통큰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여야의 각기 또 큰 어른들이 있어서 네. 여야가 좀 이러면 안 된다. 국민들 교통정리. 보기에 안 좋다. 이런 거 정리해 줄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개월은 49점. 정치와 경제가 실종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연 최고 점수 49점에서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김광일 기자가 조금 더 줄 것이냐인데요. 아까 저는 다 말씀 주신 거 다들 공감하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들었는데 왜 이렇게 다 짜요? 저는 그래도 70점 드리겠습니다. 70 예. 최고 점수 나왔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드리는 건 아니고. 아니 혹시 저기 대통령실로부터 추석 선물 받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댓글에 이제 친여 성향 김광일 뭐 이런 아니, 거. 여당 투입을 하기 때문에 아.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그건데 뭐 제가 점수 드린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좀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기대가 좀 그래도 섞였어요. 네 점수라도 좀 이렇게 만점이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70점. 예. 추석 선물 얘기해서 말인데 진짜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추석 선물 보내. 원래 뭐 모든 대통령들이 명절 앞두고 추석 선물을 골고루 보내죠. 국민들한테. 이번 추석 선물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일단 받으신 분. 없죠? 여기 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장성철 소장님도 못 받으셨어요? 네, 못 받았고요. 정말 더 배신감 느끼는 게 뭐냐면 네. 대통령실에 뭐 비서관급 이하 행정관들 저 아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자기들 사비로 해서 네. 10개 정도는 대통령 선물을 보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 사비로 해서. 그러니까 나한테는 오지만 예.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하니까 저희 만약 예를 들면 처갓집이라든지 또 저희 부모님 댁이라든지 와 우리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니까 대통령 선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모든 전임 정권부터 해서 예, 예. 이번 정권까지 10개 정도를 자기가 사비로 사가지고 보내요. 그럴 수 있는 약간 좀 혜택을 주는군요. 뭐 대통령실에서 안 보낸 거는 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 지인들이 자기 사비로 그 많은 지인들이 너무 했어요. 왜냐하면은 장성철하고 친하다 그러면 잘리거든요. 지금 지금 나간 이미 뭐 50명 중에 50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민주당 의원들 혹은 이제 정의당 의원들 이런 야당 의원들한테 추석 선물 다 보냈을까요? 그거 기본 한번 아닌가요? 그거 한번 취재해봐야 되는데 박근혜 정권 시절에 예. 골라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5분 발언이나 아니면 본회의에 뭐 대정부질 이런 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면서 세게 비판을 하면 명절 선물 안 보내요. 제가 못 받은 사람 중에 하나. 당시에 저 국회의원이었는데. 아니 지금 추석 선물로 이미 논란이 하나 벌어졌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사저 양산 사저 앞에 유튜버한테 또 대통령 추석 선물이 가가지고 갔대요? 예. 그 김모 신자유 연대 대표 뭐 이게 SNS에 본인이 올렸는데 이분이
이미 거기에서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하시는 고성 뭐 이제 시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정무적으로 조금 판단이 안 되나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초반부터 유지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좀 극복해 보려고 대통령실이 최근에 많은 노력들을 했잖아요. 추석 직전에 인적쇄신 한 50명 인적쇄신도 있었고 요거에 대한 평가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해요. 근데 그 전에 저 예. 마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요? 예. 예. 주요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분들에게 추석 선물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저희 많이- 집에는 도착 안 했던데요.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찍혔네, 찍혔어. 뭘 잘못했지 내가? 존재 자체가 잘못이 존재 자체. 김현정 뉴스쇼 존재 자체가 잘못.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만 좀 일단은 못 늦게라도. 받은 것으로 예. 그래요. 자, 인적 쇄신을 비롯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지금의 이 대통령 휴가 이후에 뭐랄까요, 이 쇄신의 노력들, 몸부림, 요거에 대한 평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치권에서 온 실무적인 행정관들을 좀 다 내보내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였죠. 그게 그냥 장제원, 권성동과 가까운 분들, 대통령께서 장제원, 권성동 두 윤핵관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셨고 이분들 무능력하다, 난 이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좀 그분들이 조금 저급한 표현이긴 하지만 심어놓은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은 다 내보내겠다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또 하나의 측면은 수석급은 거의 안 건드렸잖아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아니 우리가 임명되기 전에 우리의 손발이 돼서 같이 일을 해줄 행정관들은 우리가 검증하거나 우리가 추천하거나 우리가 능력을 인정을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내보내면서 우리와 손발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해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대통령께서 좋아, 그러면 기회를 줄게. 손발이 없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니 좋아, 원하는 대로 행정관들 실무자를 다 배치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수석급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실의 행정관급 인사가 이렇게 뉴스가 된 적이 있었나요? 제가 보기엔 처음인 것 같고 그것도 임기 초에 물론 뭐 몇 명 바뀐 게 아니고 대폭 물갈이가 됐으니까 뉴스가 되긴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검핵관들에 의해서 윤핵관을 정리하는 검찰 출신의 청와대 일종의 대통령실 이제 권력 인사들. 투쟁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평가도 있는데 좀 전에 장 교수가 얘기했듯이 누군가에 의한 인사 전횡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능력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경험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어쨌든 이 여의도 이른바 이제 윤핵관 라인을 타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에이스가 아니야. 보통은 대통령실 구성할 때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을 뽑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보좌관을 울며 겨자 먹기로 뺏기는 의원들도 집권을 하면 상당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그 이 인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평가 나오는 것이 그런 에이스들이 안 갔다. 오히려 이게 어디서 뭐하다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 있더라. 이런 평가들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또 선거 기여도와도 그다지 상관이 없더라.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건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수석 비서관 혹은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보기에 비서실장은 난데 네. 실장이 딴 데 있는 것 같아. 여의도 실장 얘기도 들리고. 그렇죠. 이분들이 화가 많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냥 이름 얘기하세요. 뭐 저랑 성이 같아요? 다 알잖아요. 여의도 실장 얘기 나오고 그 월급은 대통령실에서 받고 충성은 딴 데 하더라. 근데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아마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에 있는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이분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보기에 능력이 모자라고 그리고 경험이 충분치 않고 보안 사고도 로열티가 떨어지는 이런 행정관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한 거 아닌가. 근데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채우고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지적받았던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인 혼선이나 특히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 뭐 이런 것의 혼선들이 바로 잡히는지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아 근데 좀 잔인해요. 왜요?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다 정리됐잖아요. 그렇죠. 한 50명이. 아이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추석 때 저 대통령실에서 근무합니다 하면서 딱 인사를 하고 예. 친지들한테도 좀 이렇게 뿜뿜해야 되는데
그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추석 앞두고 그럼요. 선물들은 하나씩 챙겨 주셨을까요? 자꾸 우리가 선물에 집착하게 되네요. 그게 마음이니까요, 선물이. 시계는 챙겨줬겠죠. 저는 이제 뭐 저널리스트로서 이제 주목했던 거는 강인선 대변인이 이제 교체된 거. 강희선 대변인이 외신 쪽으로 빠진 거죠? 해외 외신 담당. 홍보 담당 비서관 네. 뭐 이런 걸로 갔어요. 원래 이제 그 특파원을 조선일보에 있을 때 특파원을 했던 예. 분이라서 그 영어가 능통하고 그쪽에 더 맞다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들어갈 때 대변인 역할도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많은 관측들이 있었고 실제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도 약간 홍보 라인에 대한 질책이 좀 강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디지털 쪽을 원래 시민사회 수석 쪽에서 맡았는데 그거를 홍보 쪽으로 가져왔어요. 홍보 수석 디지털 쪽으로. 홍보, 온라인 홍보? 이거는 이제 뭐 좀 한 달 정도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사진들 같은 거 잘못 올리고 막,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보면은 시민사회 수석을 확 줄였어요. 그 거기에서 문책성, 질책성 인사가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부분들은 일단 기강을 잡는다라는 거고, 뭐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비서관, 2비서관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꼬리표를 달기는 그렇지만 뭐 친박계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전희경 전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예, 사실 예, 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빠졌다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한쪽을 믿다가 소위 말하는 윤핵관을 믿다가 이제는 서로 견제를 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쓰겠다. 뭐는 검찰 그런 출신도 상징으로 있고 보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사를 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서 이제 누가 들어오느냐를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예. 같은데 검찰 출신 검핵관이 여기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대선 때 보면 그 무슨 법률 지원 자문단인가 지원단인가 이런 게 세 가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캠프 안에 캠프랑 당이랑 이렇게 예. 같이 시스템 곳곳에. 안에 일이 겹쳤어요. 그만큼 뭐 법조인 출신, 뭐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윤석열 후보 주변에 엄청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용산에 들어갔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밖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내후년 총선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을 거고, 그리고 대통령실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을 거고, 이들이 이제 밀고 들어오려는 에너지가 있을 거고,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윤핵관 라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떻게 또 갈등이나 뭐 파열음 또 조율이 잘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이 추석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 소장님. 진짜 그 전문가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하고 있다, 네, 찾고 그러니까 있다. 대변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어 있는 비서관 자리도 그렇고 예. 많은 분들에게 지금 추천을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어떤 많은 분들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인사를 담당하는 쪽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좀 예를 들면은 대변인으로 적임자 누구입니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금 추천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 폭넓게 그러면 두루두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실이 꾸려졌을 때는 일단 어쨌든 뭐 장제원 의원이 네. 당선인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전권을 갖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안이 중요해.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상의하거나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광범위하게 귀를 열어놓고 어허.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앞으로의 변수는 뭘까요? 이제 지지율 추석 이후를 좀 전망해 보는 건데 추석 이후 대통령 지지율의 변수가 될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 저는 당에 먼저 장 소장님?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14일 날 있을 가처분 비대위 가처분 신청 심리 그리고 곧 나타날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이냐 그게 여권의 중대한 어떤 갈등의 변수 변곡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추석 직후네요, 진짜. 직후죠. 새 비대위의 운명. 그렇죠. 그때 만약에 예. 인용된다고 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 체제도 이것도 그냥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난감할 거예요.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권뿐만이 아니라 집권 세력, 대통령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 일단
주목해 보시라. 국민의힘 얘기 뭐 2부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장성철 소장은 보시는 그렇죠. 거고. 왜냐하면 또 그렇게 되면 예. 대통령께서 또 다음번 비대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위원장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의원들하고 통화했네 안 했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네 안 하네, 이런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그래도 생각해 보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계속 이제 어지러우니까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뭐 대통령 고발하고 이렇게 해도 여당에서 지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단단하게 대응 못하고 있는 느낌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영향이 있을 테니까 그럼요. 결국 당 내홍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예. 또 누구? 김준일 대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 얘기를 떠나서 조금 민생, 그러니까 다 정치긴 한데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정책도 실종이 됐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부분 뭐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네. 막 특검법이 다뤄지는 거지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사실 다뤄줘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국내 영향. 그게 왜냐하면 한국 저 제조업이 빠졌잖아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현지 조립된 것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은 원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뭐 산업통상부나 이런 공무원들이 미국에 파견을 가 있고요. 예.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로비를 하거나 합법적입니다. 미국에서는 로비를 하거나 이거를 사전에 국내 정부, 한국 정부에 알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다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완전히 미국한테 뒤통수 맞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법 말씀하시는 인플레이션 거예요. 감축법에서 예. 현지에서만 조립한 예. 그 이제 차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독일차, 일본차 다 빠지긴 했지만 한국은 그 나라하고 다른 게 한미 FTA를 체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호혜를 해서 동일하게 대우를 해줘야 돼. 근데 빠졌는데 지금 부랴부랴 뒤에 협상단 꾸렸는데 미국의 반응이 완전 냉담해요. 지금 의회의 반응이. 그래요? 예. 냉담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일정이 꾸려질지 그것도 지금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 부분이 정말로 이제 우리의 소위 말해서 삶의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는 게 제가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낮게 드린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요.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정치도 정치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우리의 삶을 좀 바꾸고 도움이 되는 식으로 나오면은 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조금 그 가능성을 높게 당장은 높게 보지는 않아요. 결국 예. 민생, 예. 민생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심지어 거예요. 일본 김광희 기자? 같은 경우는 그 일부 전기차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지금 그게 안 됐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을 좀 얘기하고 조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놓친 셈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 좀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죠. 해리스 부통령 오면 잘 되지 않을까요? 좀 논의해 보면. 열심히 좀 하시길 바랍니다. 박원석 소장님. 아니 결국에 이제 정권의 임기 초가 지났기 때문에 뭐 인사라든지 이런 어떤 정권 초기의 이슈로 평가받는 걸 지나서 결국엔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성과. 근데 이제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첫 번째 정기국회 예산 법률을 다룬 예. 정기국회가 돌아왔는데 지금 여야 관계는 이건 뭐 강대강을 넘어서서 거의 진짜 전쟁 일보 직전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푸느냐. 결국에 이제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뭐 결자해지라고 윤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하고 대통령실에서도 뭐 기회되면 한번 만나자 했는데 전부 말뿐이었던 것 같고 그냥 뭐 지나가다가 누구 아는 사람 만나면 밥 한 번 먹지 언제 이 거의 그 정도의 느낌? 반응이었던 것 같고 곧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청구서가 날라오기 시작했고 야당은 이제 아주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기국회 100일을 그냥 보내게 되면 지금 국회 의석 구조로 봤을 때 법률이든 예산이든 정상적으로 협의가 되겠습니까? 근데 시행령 갖고 통치를 한다지만 시행령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리고 매번 그 정당성 논란이 좀 벌어질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일정 수준의 뭐 협치 국면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 상황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사법 리스크 내지는 재판 뭐 수사 이거하고는 별개로 예. 어쨌든 정치적 대화를 야당과 해야 된다. 근데 과연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대화를 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과도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당을 넘어서서 뭔가 이게 야당과 대화하고 전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수사는 이끌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은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질문 여기서. 사실 대통령들이 이제 예전 대통령들 얘기 들어보면은 청와대로 야당 대표, 뭐 야당 의원들을 비공개적으로도 불러서 자주 뭐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얘기하고 이런 거 많았다면서요. 우리가 아는 거 말고도.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별로 그런 걸 안 해서 문제인 거죠. 미국 대통령 그런 거 많이 하죠. 많이 하고. 네. 아니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그런 거 잘하는 분들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야당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안 만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도가 안 돼서 모르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저희가 모르면 안 만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당 의원은 많이 만났나요? 여당 의원도 지극히 제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만났던 그래요. 것 같고요. 보통 야당은 안 만나도 여당은 임기 시작되고 이 정도쯤 지났으면 웬만하면 한 번씩은 다 대통령 초대해서 초대해서 점심 뭐 저녁 먹고. 자리든 뭐 간담회가 됐든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결국 저는 정치를 복원하려면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한편으로 어쨌든 뭐 이 사법적인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되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고 오히려 대통령이 거기에는 관여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거기다 맡겨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난 TV 토론 때 그랬잖아요. 거의 중범죄자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윤석열 후보가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각이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중범죄자하고 이 법치의 수호자인 검찰총장 출신인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이 생각에서는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 정치적 성과든 정책적 성과든 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부만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겠어요? 협치가 이제 변수가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에 네. 협치를 하냐 안 하냐가 중대 변수가 될 것이다. 김광일 기자의 생각은 어때요? 여권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정이랑 정책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어쨌든 전공법은 정책이잖아요. 아까 김진일 대표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지금 뭐 그 공약으로 했던 거 되게 많아요. 무슨 연금 개혁 그리고 의료 수가 얘기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빈 공석들이 있었거든요. 장관 엊그제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내정을 하긴 했는데 이런 자리들을 좀 속히 채워서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박원석 의장님 말씀하셨던 그 법안으로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못해서 법안으로 야당이랑 같이 뭔가 좀 해야 될 게 있는가 하면 어쨌든 정부의 해석을 좀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될 것들 그런 정책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장관들 좀 지명되고 하면 좀 이제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이제 대통령 취임 후에 120일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좀 해봤는데 2부에서는요 조금 더 세밀하게 보려고요. 아까 장선주 소장님 말씀하셨던 일단 당 내홍은 좀 정리가 돼야. 국민의힘이요? 네. 국민의힘? 네.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2부로 가기 싫으시죠? 네. 지금 싫으신 얼굴인데 가야 됩니다. 그게 돼야 그다음에 협치고 민생이고 정책이고 그다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그럼요. 것 같아서 국민의힘 얘기로 2부에 넘어갈 텐데요. 가기 전에 예. 1부를 마무리하는 노래 한 곡을 좀 이제 추석이니까 명절 느낌 나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크게 한숨 쉬신 장성철 소장님 신청곡 봤습니다. 예, 제가 참 50을 넘게 살아오고 패널을 활동을 하는데 인생과 세상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지, 얼마나 살아봐야 그것을 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막막할 때 제가 즐겁게 듣는 이문세 씨의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로 돌쇠연구소 넘어갑니다.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추석 특집 오늘은요 밥상머리 돌쇠연구소로 함께하고 계세요. 연휴 기간 동안 가족, 친지, 친구들 모여 앉은 밥상머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 참으실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대신 해드립니다. 화요일의 코너 돌쇠 토론팀하고 또 매일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뉴스연구소 팀이 콜라보라고 하죠. 함께 뭉쳤습니다. 2부에서도 재미있는 정치판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유튜브 활짝 열어놓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밥상머리 돌쇠연구소 함께해 주실 돌쇠토론팀 뉴스연구소팀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조금 전에 만났었는데. 우리 이제 1부에서는 대통령 취임 120일을 평가해 봤어요. 앞으로의 변수는 어떤 것이 될까 이런 얘기들 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는 뭐 민생, 정책 여러 얘기 나왔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일단 여당 내홍부터 정리해야 된다. 요곳에 네 분이 다 동의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추석 직전에 새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 김준일 대표 예상하셨어요?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장 될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봤죠. 왜냐하면 받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되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네. 이게 저는 이 임명 과정도 좀 문제라고 보는 게 다른 예전의 비대위가 뭐 꾸려졌던 상황들을 보면은 하마평은 나오지만은 뭐 이게 당사자한테 어느 정도 얘기가 가고 그래서 당사자도 사실상 수락한 상황에서 언론에도 유력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당사자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유력 나오는 거는 소위 말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쪽 지도부에서 언론에 띄워보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 당사자 의견도 묻지 않고 간을 본다. 예, 그러니까 박주선 의원 전 의원도 본인이 거부했잖아요. 결국은. 네. 근데 유력 이렇게 해버리면은 원래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윤태권 실장도 얘기했지만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잖아요. 비대위원장 자리 가는 게. 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가처분 인용되면은 오히려 체면만 구기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결국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핵관에 가까운 분들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여러 당내 중진들이 나한테는 제안도 안 왔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친윤이 아닌 거야. 친윤이 아니고 아예 비윤들한테는 제안도 안 했으면서 구인난이다. 사실 저도 굉장히 이제 다선이신 분 중에 되게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조경태 의원 뭐 이런 분들. 의사 표현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아예 제안도 안 갔다. 그러니까요. 비윤에게는. 그러니까 이거는 애시당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정진석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 가능성은 충분히 봤죠. 박원석 의원님. 예. 또 예상을 좀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못했죠. 설마 그렇게까지 하랴. 설마. 왜냐하면은 지금 뭐 친윤, 윤핵관 이선 후퇴론이 나온 마당에 돌고 돌아 다시 윤핵관으로 가리라고는 뭐 생각 안 했죠. 그것도 윤핵관 중에서도 이준석 대표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싸웠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두 사람의 보면은 관계가. 지금 이 당내 갈등의 시발점이 됐던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갔을 설전. 때 그걸 가지고서 자기 정치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포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근데 저런 인선으로 봤을 때 결국 지금 이 대통령이나 당의 이제 이른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윤핵관들의 뜻은 확고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그게 심지어 잠깐 하는 비대위일지라도 이게 아마 이준석 사태에서 느낀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제2, 제3의 이준석이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다시 안 맡겠다고 한 배경에도 처음부터 다시 안 맡을 생각이 확고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당내에 추천도 있고 다시 맡을 생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싶어 하는 듯한 그런 인상도 풍겼거든요. 혁신형을 원하는 느낌이었고 1월, 2월에 조기 전대 얘기도 그래서 있었죠. 이제 혁신 관리형 비대위다. 이런 이제 네이밍까지 본인 스스로 하셨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시기를 내년 한 1, 2월 정도로 하자. 근데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반응은 올해 안에 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지금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저렇게 다시 임명한 건 연내 전당대회 뜻이 확고하고 그 일정에 한치의 차질도 없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비대위도 굴러가야 된다. 어떤 돌발 변수도 허용할 수 없다. 그 뜻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인기가 많으려면 권한이 주어지고 임기가 충분해야 이제 인기가 많겠죠. 그래야 이제 사실 중진들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 내가 공천권을
가질 수 있느냐, 뭐 그것도 중요하고, 물론 사실 중진은 본인의 공천도 이제 어렵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나 사무총장이 되어야 본인의 공천을 조금 안정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러려면 지금 비대위원장의 임기나 권한이 충분해야 다음 그 전당대회에 본인이 나갈 때까지 그런 어떤 인지도나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대위원장은 그게 보장되지 않는 비대위원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모두에게 관심이 지금 별로 이렇게 어필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주자를 찾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쪽은 관리 가능한 친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 정진석 부의장이다. 동감하세요, 소장님? 네, 이것은 국민의힘 자체가 자체 정화 기능을 잃어버렸다.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저는 노래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뭐야 또 이번에 지난번엔 땡벌 얘기하셔가지고 장안의 화제였어요. 저 땡벌. 이번엔 전인권 씨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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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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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돌아서 윤핵관, 결국에 돌아서 비대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게 법원의 판결과 다른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전망과 분석은 박원석 의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줬는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박수 하나로 다 추인된다라는 이 모습. 박수의 힘. 네. 김웅 의원이 그러셨죠. 박수의 힘.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는 것이 상당히 좀 마음 아프고 과연 이게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커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선거 때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 정말. 총선 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장애관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 우리 모두가 다 윤핵관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했죠.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민주정당에서 이게 맞습니까? 다른 얘기를 함으로써 보다 더 옳은 얘기로 정의로운 쪽으로 수렴해 나가야지. 우리 편 아니야? 너 나가. 이게 맞습니까? 전 정말 이런 분들이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논의를 이끌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해봅니다. 아니 근데 그분들의 이 입장에서 좀 뭐 대변을 해보자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해도 너무했다. 지금 선을 너무 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자기가 좀 희생하고 일단 물러나서 당이 수습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가처분을 또 걸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분들 말씀도 있거든요. 아니 막 두드러 패가지고 두드러 맞고 있는데 욕설 한번 하고 나 법정으로 소송할 거야 했다고 그래서 넌 나쁜 사람이야. 더 나쁜 사람이야. 너 해도 너무해.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풀어야지 왜 이준석 보고 풀으라고 그래요. 집단으로 막 두드러 팬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 소리도 말아라 이러면 안 된다. 폭력적인 행위를 지금 가한 거예요. 지금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이준석 대표가 과한 말, 약간의 좀 선을 넘는 행동 한 것도 있죠. 근데 하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 참어. 네. 말이 안 맞죠. 하나 말씀을 김준일 드리면은 대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이 정권을 잃었던 과정을 복기를 해보면은 그 시발점은 결국은 원팀 강조, 그러면서 조국 사태에서의 이견을 내지 않는, 뭐 허락하지 않는 이거였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해찬 대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조국 사태는 아니고 강창일 의원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어요. 이렇게 강경 일본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해찬 대표가 X자를 딱 이렇게 그리는 장면이 있어요. 의원총회에서. 여기 사진 하나만 좀 찾아봐 주세요. 네, 사진 보여드릴게요. X자를 딱 그리는 요 장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말하자면은 정부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그 기조에서 이해찬 대표 시절에 깔렸고 그런 다음에 조국 사태가 딱 터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온건하게 비판도 못하는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엄청나게 반대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수호를 안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찍어냈잖아요. 본인이 결국은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하지만 권리당원들이 사실상 이지매하듯이 해가지고 이제 공천 못 받게 하고 자진 탈당을 유도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도 거의 지금 자진 탈당 본인 안 하겠다고 하지만은 이제 뭐 제명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왜냐면은 정치는 다수파 연합을 형성을 해야지만은 예. 그래야지만 집권을 하고 선거에 이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소수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 연합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소수파가 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찾았네요. 예, 예. 저 장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해찬 대표가 다른 목소리 내지 말아라라는 X 표시 했던 거 저도 김준일 대표님 민주당 얘기하셨지만 2015년도 이후에 새누리당 친박들이 맞아요. 다른 얘기 못 나오도록 완전히 그때도 집단적인 폭력을 가했어요. 유승민 대표 쫓겨났었고요. 레이저. 그때 무슨 막 봐보세요. 뭐 친박, 진박 뭐 별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도장 들고 나르샤. 도장 안 들었다니까요. 앞으로 알려지게 도장 들고 나르샤. 그런 이게 정당도 옥새 들고. 2016년에 공천에서 패배를 했고 대선에서도 지고 탄핵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왜 과거에 지금 여야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민주주의 위기인 거죠. 이게 이제 진영 논리가 정당 정치에서 예. 이 민주 정치에서 굉장히 세지고 예. 안으로는 일종의 이제 부족주의잖아요. 그렇죠. 확고한 우리 편. 그래서 끼리끼리 뭉치는 이 정치적 부족주의가 심지어 당내에서마저도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정당의 민주주의라는 게 그리고 민주정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질식돼요. 전 지금 어쩌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정치가 갈등하면서도 또 그 갈등을 타협으로 전환시켜서 한 걸음씩 진전하는 건데 네. 뭐 그런 타협이라는 건 전혀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 갈등조차도 과연 생산적인 갈등이냐. 정치의 갈등은 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의 크기를 키워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정치의 과정인데 근데 과연 지금 여야에서 각각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진영 논리와 부족주의가 아주 강해진 이런 모습이 생산적 갈등이냐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갈등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보다는 굉장히 퇴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비단 뭐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맞아요. 그런 네. 정치의 진영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게 정치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정치적 해법을 찾고자 하면 이미 진작에 정치적 해법을 찾을 수 있었고 이준석과 타협점을 만들 수 있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안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관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대로 간다면 윤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 저런 식의 이제 사정과 수사와 그에 반발하는 야당의 또 극한 맞불 투쟁과 작전.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여론은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제 정치적 무관심, 혐오 이런 것들이 맞아요. 강해지고 또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득세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여야가 보이는 모습 각각이 저는 일종의 이제 우리 민주주의 위기를 방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커지고 정치 피로도가 높아지면은 결국 합리적인 중도층은 떠나가고 그럼요. 양극단의 지지자만 남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목소리는 더 커지게 되는 굉장히 진짜 민주주의 위기란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 그리고 김관일 기자. 그 플레이어들끼리도 조금 그런 게 이렇게 뭔가 정책을 추진하고 서로 뭐 좋은 말로 협치라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지금 극단으로 치다르면 예. 뭐 한마디 해도 저쪽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근데 서로가 그렇게 계속 가고 있으니까 뭐 급한 어떤 법안들 뭐 종부세라든지 지금 뭐 어느 정도 만약에 서로가 좀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것들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 모습들이 그 어떤 어간에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김관일 기자 막 바깥에서는 아니 저 보이는 곳에서는 막 치열하게 싸우고 토론하고 이러더라도 뒤에 가서는 여야 의원들끼리 같이 밥도 먹고 뭐 술자리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정치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협치를 요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가봤지만 그게 대표적이잖아요. 그 국회 사우나. 목욕당. 예, 사우나. 거기가 이제 거기서 정말 여야의 그 속 시원한 얘기들이 좀 오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게 거기 닫혔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안 됐었고 다시 이제 개장해서 그 조금씩 대화가 시작된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만 해도 제 기억에 국회 앞에 여의도에 뭐 식당 뭐 이렇게 식당가들 돌아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어쩌다 또 마주쳐서 또 맞아요. 같이 시간 보내고 했던 것들을 봤던 것 같은데 그 소장님이 잘하시겠네요 진짜. 감자탕 집에서 뭐 옛날에. 저녁에 뭐 상임이나 본회의 네. 끝나면 가서 같이 소주 한잔 하고. 거의 진짜 그런 모습 찐 많이 토론은 보이죠.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서로 화기애애하게 지내기도 하고 너무했냐고 뭐 너무했다고 막 이렇게 서로 공격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 완전 실종된 거 완전 같아요. 실종된 거 최근엔 맞죠?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맞죠? 그게 진짜 대화가 이제 끊긴 거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상대 진영은 이제 적폐 세력으로 아. 몰았고 적폐 세력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쪽에서는 피해 의식 때문에 어허. 더 마음적으로 멀리하게 된 거죠. 아, 서로 적대감이 이게 더 지금 강해졌어요. 여의도의 정치 문화가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사나워졌어요. 과거에는 물론 이제 뭐 싸우지 않을 수 없죠. 이견이 있으면 당연히 싸우게 되는데 싸우더라도 그 속에서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그렇죠. 상호간에 있었고 그게 정치죠. 또 그게 이제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예. 앞서 말씀 주셨듯이 뭐 상임위 끝나거나 아니면 본회의 끝나고 나서 일종의 이제 뒤풀이 자리나 이런 데 가서 서로 좀 허심탄회한 얘기를 통해서 그렇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지금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사납기나만한 아. 이런 정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정치가 사나우면 민심도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맞아요. 정치가 이렇게 진영화되고 정치가 이렇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지지자들도 비슷해지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 지지자들도 극단화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 이외에는 아예 거길 쳐다보기 싫어서 외면하거나 관심을 끊거나 네. 이 자체가 전부 다 사실 민주주의 위기를 가리키는 모습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인들이 어쨌든 여론을 굉장히 의식하고 여론을 민감하게 지켜보고 그것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이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이렇게 여론을 사납게 만드는 정치가 과연 좋은 정치냐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질문을 해야 될 아.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토론이 굉장히 건강하다. 저 이런 토론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굉장히 건강한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우리 저 김준일 대표 신청곡 예. 하나 하시죠. 오래된 노래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사는 게 뭔지 이무송 씨 뭔가 이게 좀 허무를 확산시키는 사는 게 뭔지 조금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 그 노래?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뭐 이런 거 쏙쏙 이거 아니야 예. 이거? 자 쑥쑥이네. 듣고 오죠. 노래들을 너무 못하네. 사는 게 뭔지 이무송입니다. 아 오랜만에 듣네요. 이무송 사는 게 뭔지 쏙쏙. 네, 제가 이무송 가수께 제가 10,000원 선물해 드렸습니다. 저작권 막 그래요.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돌쇠 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새로운 비대위를 꾸렸는데 이대로 순항할 것이냐 이 전망이거든요. 김준일 대표 순항을 이제 하려면 가장 앞에 있는 암초 하나가 제거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네. 뭐 기각이나 각하 기각이 된다면은 순항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가처분 결과가. 그 문제는 예. 가처분 신청 인용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제 자랑을 하자면은 네. 첫 번째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기각될 거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저는 인용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여기 뉴스연구소에서도 이제 그런 취지를 얘기를 했고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 이 황정수 판사라는 이분의 성향이 예. 가처분 신청 머신입니다. 아. 이 인용 머신. 아, 머신이라 아까 기계라고 할 정도로 가처분을 많이 좀 잘 받아줬다라는 크게 거예요. 보는 대표적인 게 스타일이군요. 강용석 의원이 본인이 맞아요. 경기도지사 5% 넘는데 왜 이거 안 해주냐라고 TV 토론 왜 했는데 나 배제하느냐. 예. 그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게 이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높게 나오고 어떤 건 낮게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안 해줄 수도 있는데 해줬고 그거 외에도 여러 건의 선거와 관련해서 다 해줬어요 이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정당 정치에 적극 개입할 의지가 있다라고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법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념이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정당의 예. 정치도 법치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정당 네. 민주주의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그게 스타일이죠. 이제 첫 번째 가처분 인용의 근거였잖아요. 예. 또 그래서 이제 당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냐면은 너무 압박이 심해요. 이번에도 예. 같은 재판부가 판결한다면 거기는 가처분을 판정됐네. 다루는 재판부가 그거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서. 예, 뭐 기피하고 그럴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번엔 또 바뀔 수 있다고 보세요? 바뀔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정치적 부담이 너무너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분이 이를테면 정치적으로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다른 곳에서의 이제 걱정들, 압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죄송한 말이지만 이 정권에서는 너무 비상식적인 게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장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압력이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기각 가능성도 그러니까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순 없다 없다. 정도. 예, 예. 김광일 기자님, 기자들의 촉으로는 어떻게 좀 취재가 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번에는 기각 쪽에 좀 무게를 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인용됐을 때 여당이 수렁에 빠질 게 너무 자명하고 그게 어떤 이익 형량 같은 걸 따졌을 때 너무 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랑 좀 가깝다고 이제 여겨지는 뭐 당내 뭐 율사 출신들한테 물어봐도 좀 기각 쪽을 그때 얘기를 그랬어요. 하고 예, 맞아요. 이준석 대표 본인도 이렇게 확신을 못한다고 얘기할 정도면 쉽지 않다고 봤는데 인용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다 예, 이번에는. 예. 장 소장님도 감히 좀 뭐 어떻게 저는 그냥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바로 잡히기 위해선 이번에도 똑같이 인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희망사항?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 당규를 사후적으로 고쳐가지고 우리 비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기각해 주세요. 이게 집권여당 공당에서 할 일인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용되면은 김광일 기자님이 국민의힘은 혼돈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기각되면은요 저는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진다라고 말씀드려요. 함정? 네, 왜냐하면은 윤핵관들과 대통령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겼다. 야, 이겼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 이제 내기 어렵습니다. 모든 당의 구성원들은 다 대통령께 충성 이렇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당은 일사불란한 공산당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다음번 2024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은 더 큰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인용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소리가 당의 현역 의원들한테서는 몇 퍼센트? 겉으로 말고 찐으로 10% 정도 될까요? 한 10%? 10분 정도가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분들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2024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최소한 다시 재선을 가든 3선을 가는 기회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공천 안 줄 가능성이 커요.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항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용기스러운 모습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박원석 의원님 같은 분이 자꾸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를 죽여요. 그러세요? 저도 지금 다른 목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예. 맨날 저를 보면은 예. 너는 이제 다음에 감옥 가. 너는 구속이야. 대통령실에서 너 가만두겠어. 이제 이미 너는 뭐 이제 뭔가 하나 걸리면 바로 구속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르게 사셔야 되는군요. 네. 굉장히. 그렇게 저를 이제 협박을 하시는데. 아니, 저는 이번 가처분 결과를 법원이 느낄 정치적 부담을 제외하고 그걸 논외로 하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논리적으로만 보면 인용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당원 단계 고쳤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건 이제 사후적으로 고쳐서 이미 비상 상황을 선언해 놓은 걸 사후적으로 합리화시킨 거고 소급했다. 돌아가라는 얘기였거든요. 그건 비상 상황 이전으로 안 돌아갔어요. 근데 법원이 어쨌든 그 판결을 통해서 말했던 핵심은 비상 상황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지 않고 사후적으로 법을 고쳐가지고 자신들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자신들의 과오를 합리화시켰어요. 그리고 하위 기구인 뭐 상임정국위 전국위에서 결국에는 당원과 국민들의 총의로 뽑힌 당대표의 그 지위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렇게 박탈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도 이제 법원 판결인데 네. 그 점에 있어서도 동의를 하잖아요. 지금 전당대회를 여전히 이준석은 안 했죠. 아웃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법원이 아무리 정치적 부담을 느낀다고 한들 이미 해놓은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을 그러면 뒤집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논리와 어떤 명분으로 뒤집을 건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하느냐. 중진들이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냈었죠. 그 비대위원장 될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 진압하느라고 이 초재선들을 동원해서 제가 보기엔 그분들은 신윤핵관이 아니고 네. 홍위병이에요. 홍위병. 저는 신윤핵관까지 육무방망이 하나씩 들려준 홍위병들입니다. 그래서 중진들 목소리를 때려잡은 거예요.
서병수 전국위원장처럼 합리적인 분은 그리고 좀 경험이 많아서 지혜가 있는 분들은 이꼴저꼴 다 보기 싫으니까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만뒀죠. 자기 소신하고 지금 당이 가는 방향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에서까지 했어요. 네. 여기서 자기가 뭐 걸림돌이 될 수는 없고 그만두겠다. 근데 저런 모습이 굉장히 걱정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런 평가가 누적되고 총선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지금 상황이 만회가 안 돼. 예를 들어서 당의 지지율도 대통령의 지지율도 회복이 안 되고 뻔히 지는 길로 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저 당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거다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서병수 의장이 이제 의원이 의장직을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의 초선 비례의원분이 서병수 의장이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계 추진해야 된다. 그랬었대요? 예. 이거는 이제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국의 의장을 그만두겠습니다 하기 전에 예, 전에. 나는 이거 의결 예. 못한다라고 소집 못한다라고 했을 그때 예. 그런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해요. 의총에서? 예. 의총인지 아닌지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까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물러나고 결국은 그랬으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뭐 홍위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윤심 단일 대우로 그래서 걸림돌을 다 누가 됐든 치우겠다라는 강한 지금 초선들이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게 근데 알겠습니다. 우려된다라는 이제 장성철 소장님의 이제 지적이 있었던 만약 거죠. 가처분이 기각이 되면 이제 정진석 호로 비대위가 순항을 하면서 조기 전대가 올해 안에 치러질 거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려지는데 인용이 되고 나면 이준석 대표의 손을 법원이 들어주고 나면 저는 그다음은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소장님, 그다음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면은 좋다. 이제는 원내 다시 비대위로는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대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면서 당원 당규상 규정되어 있는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을 선출을 한다. 보궐선거를 한다. 네. 그렇게 하고 전당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과연 그러한 상황으로 갈지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였으면 진짜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진짜 그렇게도 안 하고 당원 당규도 막 이상하게 고쳤잖아요. 무슨 선출직 4명,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하면은 당은 비상 상황이다. 네.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학교에 한 학급이 있어요. 네. 거기 반장, 뭐 회장, 반장, 부반장은 있는데 줄반장들이 사퇴를 했어요. 4명이. 네. 그러면은 반장, 부반장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비합리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떤 꼼수를 갖고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완전히 뭐 막아버릴 것 같아요. 제명으로 9월 갈 수 28일 날 있는, 지금 윤리위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 앞당기든 어쨌든 9월 28일 열어서 이준석을 제명하겠죠. 그리고 나서 당간판 바꿔달고 뭐 재창당을 하든가 당명을 개정하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포장지를 다시 바꿔가지고 뭐 이게 좀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눈속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위기 탈출을 하겠다. 뭐 이런 수가 가동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당 간판 어쨌든 네. 이 지금 이준석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준석이 1월달에 징계가 끝나고 당대표로 돌아오는 상황은 절대로 만들지 않을 거다. 그게 이제 확고한 지금 윤핵관들이나 대통령실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네, 포인트가 장 소장님. 뭐냐면 지난 이제 목요일 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했어요. 네. 그러면은 원내대표 누가 될 것이냐? 누가 될 것 같아요? 예?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나오는 오르내리는 이름들은 분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나 원내대표 할래라고 지금 주위에 많이 얘기하고 다니시고. 당 대표 아니고 원내 대표로. 네, 원내대표 하시겠대요. 그리고 아마 경쟁하는 방식으로 안 하려고 그러겠죠. 추대겠죠, 추대. 대로. 근데 이제 선수로 보면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죠. 김학용. 네. 그다음에 처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수를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원내대표로 검토했던 대구의 윤재욱 의원도 윤지호. 있고 지금 새로운 윤핵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윤상현 의원은 저 홍문표 의원이 하는 게 좋겠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왜 그래요?
두 분이 뭐 이렇게 짬짬이 뭐 약속을 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원내표가 될지 네.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이것도 정말 국민의힘 권력 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 윤상현 의원이 신윤회관인 건 맞아요? 윤 씨니까 어쨌든 사석에서 관계자 맞잖아요. 사석에서 합성윤 관계자. 사석 그분은 참 재주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여성 대통령이면 누나고 네. 남성 대통령이면 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형 하면서 아, 형님도 아니고 형이에요? 네, 형 하면서 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전 저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진짜 본인이 부침성이 얘기해요. 엄청 좋으신가 보다. 아, 최고죠. 친화력은 천하무적이에요. 네. 지역구에서도 그것 때문에 무소속으로도 당선.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 예. 19대 국회 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예. 그때 이제 윤상현 의원도 같이 계셨잖아요. 예. 모든 의원들의 생일날 전화를 합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 시절에 박핵관이었잖아요. 박근혜 핵심 관계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저 예. 윤상현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동 녹음된 전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뭐 일면식이 없었거든요. 상임위를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뭐 소통을 할 기회도 없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지런하고 대단해요. 나름의 친화력인 거죠. 기자들한테도 이런 거 잘하세요. 예, 저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거는 예. 네 정치인으로서 큰 장점이잖아요. 아, 그죠. 엄청난 지역구에서 사교력.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그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무소속으로도 당선되고. 예, 그랬잖아요. 예, 계속 살아오고 그리고 아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인용되면 어떨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만약에 인용되고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다 통과가 돼서 1월 8일 날 복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허수아비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사실 있고 그 이후에 또 어떤 뭐 전당대회나 이런 기회들이 아마 있겠지만 이 당이 지금까지 갔던 그런 흐름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뭐 당원 당규를 바꾸든 어떤 식으로든 이준석 주기기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활로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근데 허수아비 당대표라도 그 옥새를 갖고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또 한번 나르샤? 그러니까 나르샤가 아니라 이게 본인이 결정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어떤 규정도 바꿀 수가 있고 날짜도 바꿀 수가 있고 제한 규정도 둘 수 있고 하기 그치. 때문에 그렇게 허수아비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로 복귀하는 그림은 절대로 만들지 허수아비든 뭐든 안 된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쵸. 다들 비슷하게 그렇게 내다보고 봐요. 계시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의 그럼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입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 더 가고 싶지만 민주당 얘기를 우리가 또 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됐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고 그것 외에도 사실은 지금 뭐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뭐 이런 수사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고발했고요. 요 상황들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김준일 대표? 이거는 일단은 너무 많아요. 뭐가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변수도 많지만은 아. 수사가 너무 많아서 개별 수사에 대해서 제가 관측하는 바가 있지만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중요한 거는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로 이재명 의원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여부를 밝혀내는 거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해요. 변호사비도 이거 대납해 쌍방울이 대납해 준 거 아니겠어? 근데 이거를 실제 법정에 세우고 그거를 승소하는 검찰 입장에서 승소하는 거는 완전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의원은 어쨌든 법조인이고 그동안에 합리적 의심은 있으나 이런 관리해온 이런 방법들을 봤을 때 상당히 치밀하게 만약에 그 사실이라 할지라도 해서 검찰이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이 되고 내내 일단 2년 내내 임기 내내 이걸로 이재명 의원은 시달릴 것이고 문제는 민주당의 대응인데 지금은 이렇게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공직선거법으로 이거를 거는 게 조금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이를테면 뭐 배임이나 뭐 횡령이나 뭐 뇌물수수나 그런 게 아니라 말한 거 가지고 국회 나와서 이렇게 거는 거는 조금 이건 무리수다라는 게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배임 이런 혐의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까? 비명계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단일 대우 유지하기 힘들죠. 아니 떨어져 나가면 공천이 사실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의
권한 가진 사람, 공천권 가진 사람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그게 세력으로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그리고 그거의 명분이 이제 있게 생기면은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쌍방울 관련해서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검찰 수사에 많이 달렸다. 이 당의 민주당의 운명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이 선거 기간의 말에 관한 문제와는 좀 달라질 수 있다면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이런 게 문제화됐을 때는 그렇죠. 당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민주당 말씀. 김관희 기자. 김영계 안에서는 사실 좀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워낙에 지금 대표 이제 집권 초반이고 네. 그리고 어떤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비명을 결집해줄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큰 혐의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응축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까지 계속 있으면 나는 절대 공천 못 받겠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그분들은 이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뭐 그걸 뭐 밀어내든 아니면 신당으로 가든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미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된 정도인 분들은 오히려 다 내려놓고 뭔가 행동할 수 있다. 과거에 아주 끝까지 이제 싸웠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고 있어요, 진짜? 지금은 그렇게 이제 피 튀기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어떤 뭐 경기도지사 선거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네. 혹시 이제 못나 우리 김관희 기자는 여야 할 것 없이 두루 많은 의원들과 친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돼요. 얘기해요 사석에서는. 예. 그렇구나. 저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는 것은 큰 실책, 패착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문제였고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된 겁니다. 그걸 왜 당 차원에서 비상 상황, 비상대기, 총력 대응 왜 이러냐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예. 지난 뭐 전임 시장, 도지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어떤 일을 잘못했고 어떤 비리 의혹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요. 네. 민주당과 네. 진보 진영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이 됐잖아요. 진보 진영은 다른 구심점이나 정치 지도자가 없잖아요. 없죠. 이재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만약에 사법적인 처리가 된다면 민주당 다음번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사람과 인물 그리고 여러 가지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이 모습에 올인하는 것은 민주당 진보 진영 전체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다 동의하는데 하나 딱 동의 못 하겠어요. 민주당은 진보 아닙니다. 네. 진짜 저도 그 진보의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진보의 박원석 의원이 화내세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 가까운 정당이에요. 그렇고 중도 보수.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에 선거법 이 기소처럼 그렇게 당이 한 덩어리가 돼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워낙에 좀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입니다. 말과 관련된 그렇죠. 그게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거고 본인의 어쨌든 입장, 견해, 주관 이걸 얘기한 건데 허위사실 공표는 그런 걸로는 그동안에 별로 처벌이 안 됐어요.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 뭐 허위 재산, 허위 학력, 허위 경력.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역공을 취한 게 그 고가의 그 귀금속 신고 안 했지 않냐. 재산 신고 허위로 했다. 대통령 신고할 때. 그래가지고 고발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누가 봐도 검찰 수사가 좀 무리했고 수사 방식도 제1야당 대표한테 저걸 가지고 출석까지 요구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이제 혐의들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비 대납, 뭐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기타 등등 이건 좀 경우가 다르죠. 그건 당 대표가 되기 이전의 일이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도 이전의 일이고 성남시장 할 때의 일들인데다가 혹은 뭐 경기도지사 할 때 일들인데다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그걸 방어할 논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당연히 견해가 분분해질 거고 문제는 이 사법 리스크를 뚫고 나갈 수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어쨌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또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하는 방식 우리가 익히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걸릴 때까지 터는 겁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게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의 수사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덫에 빠진 거고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아무 혐의가 없다라고 단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예, 예.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수사 라인업이나 현재의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체제하에서 저 리스크를 뚫고 나가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럼 민주당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민주당도 너무 여기에 올인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장성철 교수가 얘기했듯이. 그리고 어쨌든 대선 주자도 복수의 대선 주자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을 경쟁 체제로 만들어야 이 리스크를 당이 감당할 수가 있게 되지. 지금처럼 과거에 조국 사태 때 올인했던 것처럼 올인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을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 의원 스스로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 당을 위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진영, 소위 말하는 그 진영을 위하는 생각이 있다면 어쨌든 당이 여기에 올인하게끔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돼요. 그거 나중에 본인도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장성철 소장님,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정치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인생. 어떻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억지 쓰거나 자의적인 해석, 또한 무리한 당원당규 개정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건전한 논의의 방향으로 삼아야지, 내부 총질이기 때문에 너 입 다물어 이런 식의 강압적인 방법은 나중에 국민들한테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재명 당대표에게 올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민주당도 다양한 목소리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2024년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결코 민주당에도 유리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간 다양성의 존중,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은 박원석 의장님,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정치가 그런 다양성을 갖춰야 사실은 정치적 갈등이든 경쟁이든 생산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정치가 너무 이게 양당 정치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도 양당 정치는 있었지만 그때보다 더 다원성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요. 여야 내부적으로. 예. 근데 이게 정치의 미래나 민주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점들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책임 막중하고 이재명 대표 책임 막중하고 또 그 이외에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한데, 이제 그런 어떤 막중한 책임감들을 이분들이 충분히 느끼고 계신지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들이 좀 지금 불신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렸을 때 웅변했을 때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웅변학원 다니셨어요? 네, 한 달간 다녔었는데 그때의 좀 목소리로 네. 양당 정치권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해보세요. 예. 이 패널 두 손 모아 외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선 탈락이다. 예선 탈락. 저런 목청 가지고 안 돼. 저는 박원석 의원님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당이 문제인데 네. 그나마 중재를 하고 양당의 완충제로 있었던 게 정의당인데 정의당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죠. 존재감 자체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사과하세요. 박원석 의원이 지금 정의당 당무에 개입을 안 하고 뒷짐지고 앉아있고 방송 패널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여간 자기 요즘에 당대표는 박원석. 김준일 기자가 저 놀려먹는 맛에서 모든 방송에 가서 저 얘기로 끝맺음을 하는데, 사과하시라고. 제가 이제 김준일 나오는 방송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와, 추석 분위기 훈훈하다. 자, 김광일 기자. 취재하면서 좀 애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를테면 그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막 치열하게 토론하고 막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살릴까, 아니면 뭐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데 법을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따라 맞출까, 이런 논의들을 하면 거기 뒤에서 같이 막 취재하고 뭐 워딩 치고 그 보도 기사 쓰고 그거 되게 신나거든요. 예. 그런 거 취재할 때는. 근데 지금 맨날 뭐 누구 죽이기, 뭐 누구 뭐 공천 학살, 되게 섬뜩한 용어들을 되게 중계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되게 안타까운데, 추석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씩 이제 국정감사도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민주당도 좀 그 대한 야당으로서 좀 역할을 좀 해주고, 네. 여당도 그런 역할들 잘 이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연사 이런 거 못해요? 못해요 그런 거. 저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네. 노래를 저 가수잖아요. 노래를 듣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아니 김현정 뉴스 추석 특집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노래로 좀 지으려고 했는데 박원석 의장님 네. 신청곡 하나 해주시죠. 이 자리에 있는 김광일 기자가 사실은 오. 가수이자 작곡가이자 오.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광일 작사, 김광일 작곡, 김광일 노래에 네. 자유로 리브레라는 이야. 노래도 신청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거 틀면 추석의 공중파 한 번 또 타네 이렇게 이야. 해서 축하합니다. 예, 김광일 작사 작곡 노래 자유로 리브레 들으면서 오늘 네 분과 함께한 추석 특집 돌쇠 연구소 인사를 나누죠. 오늘 굉장히 유익했어요. 저는 재미도 재미지만 아주 유익한 이제 자리. 마님께 다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패널 나왔을 때 예.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오늘 재밌었어요. 유익했어요. 최고예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희들한테만 쓰시는 얘기로 해주세요. 약속. 예. 네, 약속. 네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풍요로운 풍성한 추석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김광일 기자의 노래로 인사 나눌게요.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